6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다군에서는 165명을 선발하는데 인원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규모 면으로 보면 가군, 나군이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올해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가 학생부 위주,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시에서 생기고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8 대학들이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8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대부분 대학에서 정시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는 성균관대학교처럼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아마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가장 정시에서 최초로 하는 학교인데 다만 성대는 그 2028에서는 정시 대부분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전형은 올해 많은 전형들이 정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다가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의 경우에는 반영하는 방법이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나군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하고 다군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에서는 탐구가 2개 반영이 되지만 다군에서는 탐구가 1개만 반영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그 일반 전형에서 반영하는 표준 점수 100분위 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학생 그 수능 성적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고요. 의예과만 저희가 패스페일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정시에서 의예과 면접에서 페일을 받는 케이스는 최근 한 3년 사례를 봤을 때는 한 2건이나 1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페일이 되는 경우는 없고 특별히 그 면접자들이 볼 때 태도라든지 또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아주 소수 학생들만 페일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과학과랑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기를 30% 또는 40%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정시에서 그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과목별 반영 비율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기관을 통해서 각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성대의 이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과목별 반영 비율 그래서 성대 과목별 반영 비율 특징이 무엇이다 정도만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성대는 그 보통 2개의 과목 중에서 잘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단 이거 첫 번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군에서 자유전공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중 잘한 것을 45% 반영하고 못한 것을 35%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의상학과, 자연과학 계열, 반도체 시스템과학과, 약대, 글로벌 AI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탐구 중 잘한 것을 40% 반영하고 못한 것을 30% 반영하고 국어를 15%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탐구를 반영할 때 일반적으로 이공계 학과라고 알려져 있는 과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에서 과학 탐구를 저희가 최대 5%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의상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분 과목 선택자에게 최대 3%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이 가산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3% 또 최대 5%이기 때문에 실제 가산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 그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할 때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때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면 작년 가군에서는 5%의 과학탐구 가산점이 있었고 나군에서는 4%의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예과에는 30, 30, 탐구 20, 영어 20%의 반영 비율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체능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탐구 45% 반영하고 그 다음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면서
국어 35, 수학 25, 탐구 30% 이런 식으로 반영비를 저희가 가져가게 됩니다. 나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분위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영상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45%, 30% 높은 것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다학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올해부터 학과 이름이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전자전기정보공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35%, 못한 것을 30% 반영하게 된다. 지능요소 국토의학까지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 5%, 그 다음에 미적가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는 미적가산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죠. 그래서 글로벌경제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반도체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거 45%, 못한 거 35% 반영하게 되고, 글로벌 경영, 배터리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과에서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35%, 30% 반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과탐 최대 5% 가산점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다학원에서는 이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탐구 하나가 25%의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탐구 하나가 수학, 예를 들어서 수학이 국어보다 못 봤다라고 하시면 수학의 한 과목과 탐구 한 과목의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탐구 한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별전형에서는 가학원에서 같은 경우에 농어촌 학생, 이웃사람, 장애인 등에서 선발하고 있는 학과들에서 저희가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을 40, 30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탐구 반영 없이 국어 수학만 45%씩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군의 특별전형에서는요, 농어촌 학생, 이웃사람, 장애인 등이 있고요. 인문과학계열, 경영학과 공학계열,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과에서 높은 거 45%, 낮은 거 30% 반영하고, 그다음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는 모집 단위에서 역시나 국어 수학 45%를 반영합니다. 다학원에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이웃사람 전형에서는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과가 국어 수학 높은 것을 35%, 30%, 장애인 등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높은 것을 35%, 30%, 탐구 25% 동일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 반영 비율은 지금 보신 것처럼 특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계산하시거나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수능 성적이 실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수능 성적 나오고 논술 치고 이제 수능 성적표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모의 지원이라는 걸 많이 하시고 계시고,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어느 대학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나의 성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좀 보면 이 정시의 커트라인을 예측하는 이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굉장히 결과를 잘못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예측하는 대로만 지원하시면 정시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정시에 모의 지원을 하신 다음에 그 기관에서 이 학과, 이 대학, 이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모의 지원을 하게 되는 사이트는 제2사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배터리의 개수로 합격 가능성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이 배터리가 5칸이면 이제 적정 지원이고요. 4칸부터는 소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칸, 8칸이면 보통 안정 지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 칸수가 주는 굉장히 시각적인 그 효과가 커서 배터리가 4칸이다. 만약에 성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배터리가 4칸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왜 배터리가 4칸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때쯤 되면 그 단순히 나오고 있는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
왜 그 합격 가능성이 나왔는지 실제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표본을 일일이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시 설명회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수업이라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시에 성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면 모의 지원 사이트에 모의 지원을 하시되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고 성대 설명에 참석하시고 특히 성균관대학교 정시 상담은 타 대학은 보통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점수만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지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에서 각각 우리 대학의 이 학과의 컷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본 분석을 해서 실제로 입시 기관들 돈 주고 하시잖아요. 컨설팅 회사에서 하시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시에서 만약에 성대를 지원하실 때는 그 성대 상담도 꼭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월 달쯤 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나오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실제 나중에 이제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잘 지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군에서 저희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통상 우리가 수시를 지원할 때는 특히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은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초상향으로 보통 이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수시에서 다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정시는 초상향을 했고 결국은 이제 수능을 쳤는데 수능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학원을 가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시대인대라든지 이런 데는 커트라인도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재수학원도 떨어졌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이렇게 이제 수시를 지원하는 경향을 봤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군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3합 6이라는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물론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서 정시의 합격 커트라인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서류 평가를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는 전형이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평균인데 사탐을 응시하면 두 과목 평균이 되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응시한다 그러면 탐구 평균과 과탐 한 과목의 등급 중 높은 것을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탐을 응시했다 그러면 과탐 한 과목의 등급만 가지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두 개 평균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최저를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모의 지원을 하시되 모의 지원대로만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논술입니다. 우리가 논술이라는 전형을 이해하실 때는 이 논술이라는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이 지원할까 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죠. 논술은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술 잘 쓰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라 그 어떤 전형에도 쓸 게 없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논술이라는 전형은 굉장히 좀 다른 전형입니다. 논술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수시 6장 중에서 쓸 게 없는 학생들이 모여서 논술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전형이라서 사실 논술이라는 이 전형 요소에 대한 투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들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오게 되는 게 굉장한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 380명 정도를 뽑고 있는데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언어형과 수리형 동시에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인문계는 당연히 언어형이고 자연계는 수리형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대는 수리형으로도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수리형으로 갈 수 있고 자연계 학생들도 언어형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 100%로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방식과 동일한데 탐구 2개 평균이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평균 즉 4개 중 잘한 거 3합 6 또는 3합 5 기준으로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탐구가 평균이기 때문에 살짝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고 논술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학과들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 정보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언어용으로 만약에 이 학과를 지원했다고 하시면 수학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컴퓨터공학과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3합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탐구가 또 평균이죠. 물론 과탐 2개를 응시했다 그러면 과탐 하나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이 학과들입니다. 논술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이 2개 학과입니다.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언어용으로 지원하시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2개 학과 중에서 보면 또 어디가 더 위험해 보이나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험해 보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있어 보이냐? 바로 컴퓨터공학과는 최근에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정보공학부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들이라든지 실질 경쟁률이 더 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합 5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작년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갔고 실제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논술에서 어떤 학생들이 붙느냐라는 측면으로 봐보면 이거는 이제 작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탐구 평균이 아니라 탐구였던 시절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들과 합격 사례인데요. 자,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6, 수학 3, 영어 2, 탐구 1, 3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3개 합이 6이기 때문에 통과를 했고요. 올해는 전자전기공학부가 전자전기정보공학부로 이름 바뀌었고 3합 5 기준으로 또 올라갔죠. 왜냐하면 인기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그 언어형 논술로 합격했을까요? 그 수리형 논술로 합격했을까요? 이 학생이? 그냥 대충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엄청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하자면 수학이 나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은 언어형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국어 6이지만 네, 언어형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다.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형은 사실 국어 등급이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게 나와서 저는 상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수리형으로 합격했죠. 네. 보통은 수학이 저희는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 수가 좀 많고 시간이 부족한 단점,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1등급 또는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3 또는 4 정도까지 합격자는 또 충분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 역시 4였는데 수리형으로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가 미적, 기하, 확통을 포함하지 않고 수원, 수투까지만 범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작은 데서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합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고요.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 비율을 보시면 총 지원자 중에서 32%, 언어형은, 수리형은 38.4%였는데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이 더 낮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논술 응시자 비율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논술 시험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무조건 한 명은 이기고 시작하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논술을 응시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24%, 28%니까 요게 최초 경쟁률 대비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되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최초 경쟁률 대비 4분의 1 또는 5분의 1로 실질 경쟁률로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수투에서 저희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학까지 해서요. 총 3문제인데 100분 동안 풀지만 3문제, 즉 한 문제당 저희가 소문항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 9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문항이 총 10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개수는 9문제, 10문제에다가 100분 동안 풀어야 되고, 그냥 답만 찍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정확한 성적이야 모집 단위별로 다르긴 하지만, 공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공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50점에서 60점 사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합격자들의 컷을 보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넘어갑니다. 합격자의 커트라인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3교시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의대가 3교시에 보통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교시에 치는 과들은 전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술을 치게 되는데, 학과별로 커트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는 확실히 커트라인이 좀 낮고요. 그래서 보통은 절반 정도의 점수를 맞추는 경우에 논술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용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성대가 문제가 10년 정도 계속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어서 사실 관심이 조금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연습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성대 언어용 논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는 안 바꿉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내년 또는 내후년에 이제 바꿀 것을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년도의 기출문제라든지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 성대 논술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풀어본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가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성대 인문계 논술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실적 정원형은 저희가 96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예체능 특기자 같은 경우에 스포츠과학에서 특기자 전형입니다. 과목별, 종목별이죠. 종목별 특기자를 저희가 서류 100 1단계, 2단계에서 서류 출시가 30% 면접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체능 특기자 영상학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 60%와 서류 40%로 선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기자고요.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가 또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연기예술학과, 무용학과는 실기 우수자가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류와 실기 또는 실기와 학생부를 종합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점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게 될 이 교과전형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이다, 명확하게. 네. 성균관대 역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중 99%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렇죠. 그래서 그 내신 관리를, 특히 숫자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구조의 학교의 학생들이 일단 지원하기가 용이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올해는 그 추천 인원 제한 없고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오픈을 했는데, 사실 재수생은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을 사례를 저희가 물어보면 그 비중이 너무 높지 않고
거의 대부분 현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학생부 100%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평가 80%와 정성평가 2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정량 80%는 성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군 700점, B군 100점 해서 8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가 B군 같은 경우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이 교과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뽑아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마 거의 없긴 할 텐데, 혹시나 학생부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 또는 우리 학교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에 해당하면서 등급 나오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B군에서는 성적이 빵점이기 때문에 지원을 교과로 하시면 안 되고 학종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마 한 개는 있을 겁니다. 네. 기술과정에서 한 개, 제2외국어도 한 개, 한문교과도 한 개가 아니라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 통틀어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1등급부터 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저기 보시면 100점, 4등급은 80점 이렇게 반영하게 되고요. B군에는 100점, 4등급 같은 경우에는 90점, 5등급에서는 65점, 80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추정하시면 되냐면, 분명히 이제 대학 어디가 들어가셔서 50% 컷, 70% 컷을 보고 지원하게 되실 텐데, 내가 현재 평균 내신 등급이 1.5다, 1.6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컷이 1.5다, 1.6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5등급 정도가 나오는 과목이 한두 개가 있으면 많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그거 없이 그냥 1, 2, 3등급이 섞여서 1.5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급 컷 기준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된다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성평가에서는 이 정성평가를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에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그 필수로 배워야 되는 공통 과목의 이수 단위가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출결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학생, 불량한 학생들을 한번 좀 걸러내고자 저희가 정량평가를 넣었던 거고, 실제 여기에서는 거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정량평가 순위를 뒤집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출결이 굉장히 불량하거나 공통과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의 이수 단위가 굉장히 낮은 이상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교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만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정성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신 등급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네.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좋고 안 좋고, 뭐 평균이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시처럼 나와 있는 내신 등급으로 정량화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3학 7 또는 3학 6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모집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고 탐구 2개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탐구 2개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고3 학생 수가 줄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살짝 올라갔다.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작년에 나와 있는 교과전형 등급 컷보다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캐치하시면 됩니다. 통상 보시면 교과전형은 한 해 컷이 높으면 다음에 컷이 낮아졌다가 낮은 걸 보고 또 대거 몰려서 다음에 컷이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게 결국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데이터가 다니까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50%, 70% 그리고 100% 컷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경제, 글로벌 리더, 경영, 교육, 국어 교육, 사학, 사회과학 계열의 이제 컷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과 전형 컷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컷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을 지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펑크를 노리겠다 하시면 1.7, 1.8, 뭐 1.9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해 걸러서 펑크가 나고 폭발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영상, 유동, 의상, 인문과학 계열의 컷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100% 컷은 잘 몰라요. 100% 컷은 여러분만 압니다. 그렇죠? 저희 설명에 오신 분만 알고요.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70% 컷까지만 보고 지원하시니까 100% 컷 상관없이 70% 컷이 펑크 났다 라고 하시면 그 학과에 몰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70% 컷이 너무 높다 라고 하시면 그 과가 반대로 그 폭발이 아니라 펑크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디가 높죠? 공학은 너무 높죠. 통상 보면 저희가 상담하거나 말씀드릴 때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전형 쓰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었을 때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학계열 컷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컷이 이제 제가 이제 수시 설명일 때는 재작년 컷도 보여드리고 그 재작년 컷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컷이 변화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로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학과들 보시면 높은 과 있죠. 전전 인기 좋으니까 확실히 엄청 몰려 있습니다. 컷이 높죠. 어떠세요? 컷이 높으니까 야 너무 좋다. 저 높은 과 꼭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네. 우리 아이가 쓰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동일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정시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들은 100% 컷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가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컷에 비해서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걸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펑크가 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를 가고 싶으니까 전전을 가야지 이 생각을 모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학과나 컴공을 가셔서 프로그래머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취업, 단순 프로그래머를 지금 안 뽑으니까 취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컴공을 가셔서 전전을 복전해 보세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잘한다? 그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인 학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컴공을 낮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사실 진로 탐색의 핵심입니다. 수시는 학과 선택이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특별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수시에서는 저희가 기회균형으로 2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시로 대부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자, 학생부에서 저희가 서류 100%로 선발하게 되고, 여러분들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뭐냐면, 자, 성대 학종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서 서류 100 전형인 융합인재가 있고요. 최저 있는 학종. 자, 그 다음에 최저 없는 학종, 탐구인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있는 학종, 성균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형 면접 있는 학종, 과학인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형이 있죠. 그래서 최저 있는 학종, 최저 없는 학종, 인자성 면접 보는 학종, 교과형 면접 보는 학종, 이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융합인재라는 전형이 처음 저희가 생겼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상합 6 기준에 동일하고요. 이 융합인재라는 전형이 이제 생기면서 아마 대학 중에서는 고대의 하구 계적과 같은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대 하구와 융합인재는 느낌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능 최저 기준도 저희가 그 대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자라든지 이런 풀들이 많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능 최저 기준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조금 선호도가 좀 낮을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그런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지원자들의 풀이 그러니까 지원자들 수준이 엄청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장력 기준이 걸렸는데 제가 국가를 쓰느니 내가 국가를 쓰느니 더 높은 국가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융합인지 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높은 과는 다 많이 쓰실 거고요. 당연히 중간 정도 이하의 선호도를 가진 모집 단위에서는 최장력 기준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학생들까지도 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100으로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융합인재든 탐구인재든 동일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에서 성균인재, 과학인재는 면접을 저희가 30% 반영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워낙 대학마다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설명을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아마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방식은 성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입학사정관 2명씩 평가를 합니다. 2단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확정이 되는 거고 학생을 평가하는 단위는 평가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탐구 확장성, 탐구 주도성, 미래 성장성, 공동체 의식을 보게 되는데 입학사정관이 평가 시스템 들어가서 학생부를 보게 되면 그 학생부 옆쪽에 저 6개의 그 평가 요소가 적혀져 있고요. 거기에 그 각각 학생들을 A+부터 D 중에서 체크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반영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을 본 다음에 결국 각 요소별로 입학사정관들이 A+부터 D까지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단계에서 2명의 사정관, 2단계에서 2명의 사정관이 보면서 총 합산한 성적이 그 지원자들의 최종 성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영역에서 보는 것은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수월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실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평가하게 되는 요소들인데 이 모든 요소들을 적으려면 사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적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반영이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좀 반영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시지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반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에 그 입학사정관이 실제 학생을 평가하면서 그 남긴 코멘트를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관이 뭘 보는지를 아마 그걸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확장성, 탐구 주도성. 이 탐구 역량에서 보게 되는 성균관대학교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관심 분야, 지원 분야가 아닙니다. 관심 분야가 있었을 때 이제 그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게 탐구 확장성이고요. 탐구 주도성이라는 것은 관심 분야가 이제 생겼을 때 얼마나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학 들어와서 학생들이 관심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 플러스 그 탐색 분야가 이제 정해져서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성장성 공동체 의식이고 인성에 대한 부분들 또는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플러스 될 만한 요인들과 마이너스 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점수로 비교해 보시면 결국은 학업 역량이 40%, 탐구 역량 40%로 해서 총 80%의 부분이 학업 베이스입니다. 탐구 역량이라는 것도 관심 분야에 대한 학업적 활동이 보통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업이 80%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좋아한다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이 공부라는 분야가 조금 넓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성균관대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AQ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장 많이 지원하신 것 중에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계가 인문계로 지원하거나 의대 학생부로 공대를 지원하게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인문계가 자연계로 지원하거나 공대 학생부로 의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 질문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산무라는 건데요. 모집 단위별로 권장 이수 과목 성대는 없습니다. 어떤 학과를 쓰시더라도 뭘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탐구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로와 지원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플러스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정한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대 학종 산무라는 것은 성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오시면 전공 적합성 높은 친구들 아무리 뽑아봐야 그 친구들 대학 와서 생각 바뀌어서 관심 분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대부분 학생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심 분야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뽑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야든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을 때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생각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실제 학부모님들이 진짜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은 옆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학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지원자 중에서 제가 실제 서류평가를 해보면 전공 적합성에서 맞춰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80% 이상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그 산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원하실 때는 관심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80% 정도가 관심 분야에, 그러니까 진로를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 합격자 사례를 찾아보시면 당연히 그 학과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훨씬 많아요. 지원자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학생을 왜 뽑았느냐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 합격자 사례를 가지고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봐봐. 관심 분야, 지원 분야랑 비슷한 학생들이 붙잖아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성대가 그렇게 뽑아서가 아니라 지원자가 80% 이상이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합격자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명확하게 산무라는 정책을 가지고 서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교육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한문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어도 되나요?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또 다른데 이것도 다른 예시인데 한문교육과 처음부터 생각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계가 인문계로 지원하는 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인문계가 자연계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학업적 제약은 생길 수 있겠죠. 수학과 과학은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수학, 공통수학, 공통과학과 관련된 성적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과목을 뭐 툴을 안 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스카이캐슬입니다. 네. 캐슬이 뭔지 아시죠? 차장님이 부끄러워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시던데. 캐슬은 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카이캐슬을 하신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들은 권장 이수 과목이 있어요. 권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 감점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분명히 있죠. 관련성과 상관없이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하는 도전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려운 과목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쉬운 과목을 해서 높은 등급이 나온 학생과 어려운 과목을 도전해서 좀 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이 질문은 사실 명확하게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정답이 없는데, 왜냐면 쉬운 과목 선택해서 높은 등급이 얼마나 높은 등급이 나왔느냐, 그리고 어려운 과목을 도전해서 얼마나 낮은 등급이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전해서 높은 과목이 나오는 것을 당연히 선호할 테지만 도전해서 낮은 과목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합니다만, 너무 낮은 성적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쉬운 과목을 들었어요. 아쉬워요. 약간 얄밉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그 자체가 우수한 한 거니까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걸 무조건 좋아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은 내신 몇 등급까지 합격하나요? 대학 어디가 들어가서 그 50% 70% 컷을 봐야 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컷을 보시면 안 되죠. 고교 유형이라든지 교육 과정이 워낙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하게 선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컷이 낮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사례를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전체 내신을 알려드리면 왜곡이 심하니까 학과를 꼽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인원수가 나오는 데가 이제 공학계열, 이 문과에서는 이제 사회과학계열인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전체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2.4등급이었고요. 사회과학계는 2.67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신 1등급이니까 충분히 써볼만 하지 않을까?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일반고에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1.85 평균이 나오고요. 사회과학계열에서는 1.83 정도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내신이 1.5에서 1.73이 어디 쓴다 그랬죠, 제가? 아까 교과 전형에서 최저만 되면 무조건 되잖아요. 1.5 이내다 교과 전형을 쓴다, 최저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죠? 아까 공학 그 폭발했던 전점 빼고는 그냥 다 합격하는 거니까 여기 학종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되거나 아니면 통상 내신이 1.7을 또 한 그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학종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서 보통 합격자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평균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체는 아니고 가장 낮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의 사례인데 3점대 합격자도 있어요. 2점대 합격자도 있어요. 야, 우리 아이는 3.1인데 쟤보다 낫네. 그러니까 공학계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등급인데도 합격자가 나오느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넣은 건데, 실제 지금 서류평가의 내용을 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니까, 제가 이 3점대 공학계열 합격자와 2점대 사회과학계열 합격자의 실제 입학사정관 그 평가 코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학계열입니다. 저 여기서 이제 박사님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3점대 합격생인데, 과학 교과를 잘하지만 국어 과목이 아쉽다. 비주요 교과 성적도 열심히 챙긴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하, 고급수학원, 물리2, 생명2에서 A 성취도를 보였고 높은 원점수도 취득하였습니다. 물리학 1에서 1등급을 받은 점도 인상적입니다. 관심 분야인 기계공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하여 우수한 성취를 받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급수학원 세특에서 공장의 모터 고장 예측을 분석하거나 물리2 세특에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퍼지 집합 이론을
물리학의 원리로 구현되는 전자기 브레이크에 적용하는 융합적 시도를 한 활동도 인상적임. 질병지각 1회가 있고 코딩과 컴퓨터 활용 탐구 활동도 많이 해왔으며 직접 전기 전자 회로를 제작한 활동이 돋보임. 전반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진취적인 학업 태도가 인상적인 학생이라는 코멘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자, 이걸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입학사정원들이 다 영향을 받은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영향을 받은 포인트고 일단 학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이 친구가? 과학을 잘합니다. 그렇죠? 과학 교과가 우수하다고 했고 뭐가 좀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국어를 못한다고 했어요. 네. 아쉽다라는 말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심하게 적혀도 그건 미안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비주어과 성적은 또 나쁘진 않다 정도로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기하라든지 고급사 원리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와 원점수 높게 나왔고 그 다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물리학원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물리를 전반적으로 아마 평가자가 봤을 때는 전체 내신에 비해서 물리라는 과목 하나는 잘하는 친구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세특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좀 낮은데 플러스 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장점이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6개 평가 영역에서 A 플러스부터 D까지를 체크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평가 성적이 일관되게 이 4명의 사정관들이 플러스된 요인들이 적용되면서 조금 높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합격 사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여기도 약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수학 3등급 및 일부 교과 성적이 다소 낮으나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면서도 미적분 과목을 수강하고 경제지표 등 경제학 관련 수학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임. 특히 영어 1등급의 우수한 성취를 바탕으로 학업적 강점을 보이며 3학년 성취도가 일부 낮게 나타났으나 독서 과목에서만 등급이 산출된 역량으로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관심 분야인 경제와 정치 과목을 중심으로 높은 원점수와 성취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경제, 고정과 윤리 등 소인수 과목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학업 태도를 보임. 경제 및 정치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독서 토론 활동에 참여하고 카드뉴스 제작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식의 확장과 나눔을 실천함. 또한 정책 설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학문적 성찰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교사로부터 받음. 3년간 개근을 유지하는 성실한 학업 태도를 바탕으로 주도적 학습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 학생으로 추천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조용한 성향임에도 연극 공연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적극성도 확인됨. 수업에서 출발한 학습이 독서 활동으로 확정되고 이를 다시 발표 및 결과물 제작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지원자임.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특징이 뭐죠? 전체 내신이 낮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문계에서 수학 못하는 건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야 그래도 성적 올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수학 3이면 나쁘지 않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기 시작했고요.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잘하는 과목은 영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 성적이 좋다는 걸 분명히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을 전체적으로 성취도는 낮은데 뭔가 미적을 특별히 또 이수를 하는 어떤 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내신 성적이 조금 낮지만 요거를 조금 더 어느 정도 보완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측면으로 평가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평가,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라든지 학교 생활에서 하는 노력들을 다 평가에 반영을 해서 어떤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수시 설명회 때는 제가 아예 사례를 3개를 가지고 와서 요즘에 그 학교 수업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뭘 체크하면 화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번을 더 많이 체크했는지 화면에 막 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가 이 세 학생 중에서 순서를 어떤 학생을 1, 2, 3으로 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접 평가하시면서 어떤 학생들을 1, 2, 3으로 순서를 평가할 건지를 비교하면서 하는 실제 모의평가를 같이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 때. 그래서 8월에 저희 수시 설명하니까 다시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계열, 학과별 계열별 TO 없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자유전공계열 지원자 중에서 70% 이상이 자연계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합격자들이 이렇고요. 올해 보시면 무슨 과를 많이 가려고 하느냐 보시면 전전을 대부분 학생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려면 할 수 있죠.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글밤의 이 정도. 지금 보시면 어떤 과에 올해 수시에서 지원자가 몰릴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종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성적 관리하시고 출결 관리하시는 게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성적 관리는 뭐냐면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밖에 없어요. 3학년 때 상관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성취도와 원점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세특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대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좋은 성취도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면 투입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높다. 저희가 보게 되는 내용은 성적에서는 과목, 원점수, 학점수, 평균, 이수자수, 표준편차, 등급, 성취도, 세특 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적인 역량을 추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출결 관리. 이미 결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더 이상 결석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의 출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세대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119 불러줄 테니까 학교 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개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결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영학과의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 사례를 보면 지원자 중에서 개근인 학생들은 33.8%이고요. 결석, 조퇴, 지각 등 1회라도 있는 학생의 비율은 66% 정도 됩니다. 지원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리고 평균으로 보면 5.5에 전체 지원자 중에서도 11%는 미인정 결석 등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합격자 중에서는 어떠냐? 개근 학생들 일반적으로는 성실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원자 비율 중에서 대비 합격자는 대학년이 개근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평균 개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인정 지각인가 조퇴인가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한 번 있는 학생은 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발생해도 합격자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발생 안 하면 좋겠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이런 사례를 보면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질병결석 15회고 질병조퇴 1회였는데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종합평가나 이런 데서 축구를 하다가 골절로 입원을 해가지고 핀을 박아서 수술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15일간 결석을 했는데 혹시나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걸 엄청나게 여기저기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대립할 때 이 학생은 질병결석 15회라는 게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가할 때. 두 번째, 이 학생은 역시나 교사가 혹시나 마이너스가 될까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평소에 몸이 안 좋고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지각을 결석이 좀 있지만 병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열심히 극복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학생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적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학생에 비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당연히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1년에 4번씩 정도의 결석이 있으니까, 변결이 있으니까 긍정적 요소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학생 다 합격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너 탈락 이 방식이 아니라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산되어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도 미등록이고 이 학생도 미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대가 만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똑같이 보고 뽑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결석은 최소화시키되 이미 있는 학생들이 또 너무 두려워하면서 지원을 꺼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면접이 있는 모집단이 저희가
면접 30% 반영하게 되고요. 의예과가 면접 6배수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 이렇게 저희가 7배수 면접 대상자 있습니다. 글로벌 AI 융합부 면접 대상자 보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요걸 말씀드렸거든요. 자유전공 계열 면접 결실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자유전공 계열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전형은 똑같은 전형인데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다면 어떤 전형이 될까요? 좀 다른 전형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붙는 게 가장 걱정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합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면접 결시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결시율이 절반 되니까 또 저희 학교 추가 합격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원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자유전공 계열 저거 지원하면 면접 대상자만 되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니까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면접 대상자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 고교 방문 설명회 가면서 들어봤는데 대치동 이런 데서 분당이고 이런 데서 상담하실 때 특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 말씀은 안 들어도 돈 주고 하는 컨설팅 회사 분들 그 컨설턴트 말은 엄청 많이 잘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관되게 야 성대 자유전공 써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자유전공 계열의 지원자들의 풀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가 되기 어렵죠. 그리고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 다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7배수가 면접 대상자가 되면서 면접 대상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써봤더니 생각보다 자전이 높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돌면서 작년만큼 그렇게 몰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아무튼 성균관대학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의 특징은 또 이런 그 성대를 등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하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문제는 뭐 올라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웬만하면 다 합격했으니까. 네, 면접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인지 전형은 교과형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형 면접을 잘 보면 면접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형 면접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2개 내고 끝낼 텐데 여러분들 경쟁률이 높으면 수시에서는 인기가 높은 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보시고 경쟁률 높은 과는 인기가 높은 과이니까 내가 지원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집 단위거나 비슷한 모집 단위에서 대체 가능한 학과가 많습니다. 반도체 융합공학과라든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같은 학과가 많으니까 다행히 좀 경쟁률이 낮게 나왔지만 자연과학 계열 이런 데는 글바메라든지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 같은 대체 가능한 학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높게 나왔거든요. 올해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전 같은 데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바이오 베이스의 학과들의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히려 상경계가 지금 조금 경쟁이 덜 치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경계를 가려면 우리가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적도 들어야 되는 것 같고 경제수학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 같고 수학 시간에서 내가 인문계를 갔는데 그걸 들으라 그러니 못하겠다 해서 안 듣고 그냥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경계가 지금은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그냥 상경계로 지원한다든지 미적 안 들어도 또는 경제수학 안 들어도 상경계로 지원하는 또 학생들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학과들 이렇게 경쟁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 추가 합격자가 많은 모집 단위는 어떤 학과일까? 바로 역시나 인기가 높은 과입니다. 미등록자가 많을수록 인기가 높은 과다. 왜냐하면 성대 쓰고 다른 데 붙어서 간 거니까 다른 데도 합격시킬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쓰는 모집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가 충원율이 높으냐? 공학계열, 자연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400% 가까이 충원율이 나오죠. 엄청나게 높은 충원율이 나옵니다. 저기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타 대학에도 합격할 정도로 우수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경계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에서. 네. 그 다음에 글경제, 글리만 보시더라도 글리가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글경,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순으로 지원을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노리시면 여러분들이 학과를 좋은 학과인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학과들 여전히 높죠, 그렇죠? 아니
바이오 관련된 학과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음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저희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는 올해 분명히 터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고, 다행히 배터리학과가 조금 덜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약학과의 장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이 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를 별도로 배소를 선발하는 전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 설명회 하면서 수시 설명회, 정시 설명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거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문자로 정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에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다니고 계신 고등학교에 저희가 설명회 갈 거고요. 학교별로 맞춰서. 그 다음에 아마 삼성전자 본사에서, 서초석 본사에서 그 계약학과 설명회 별도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저희가 수시 입시 설명회를 별도로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모의평가를 직접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연도별 변화를 통해서 교과 전형의 어떤 합격 상황을 예측해 본다든지 하는 조금 다음 단계의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